안녕하세요. 옛날 예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귀엽고 놀라운 한국 옛이야기 들을 준비되셨나요? 가난한 집에 빚 대신 시집온 어수룩한 며느리. 그런데 그녀가 바로 복덩이였다니. 복덩이 며느리 소라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낮은 산들이 마치 누워 쉬는 몸처럼 이어지는 불짜기 끝, 은령산 동쪽 자락에 달빛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해가 늦게 드는 막다른 곳, 바람막이조차 없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옥분득과 그녀의 외아들 이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 결병을 앓은 뒤 왼쪽 다리를 저었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봄에는 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버들잎을 따고 가을에는 밤을 주었지만 겨울이 되면 손톱이 갈라지도록 긁어 모아도 캘 것이 없었습니다. 장터에 빚은 해마다 늘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복 없는 집안이라며 종종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다리는 절었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그의 지게는 늘 홀대받았습니다. 장사치들은 이리 위고 저리 휜 나무뿐이니 숯을 굽기 어렵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정말 팔고 싶은 것은 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문득 하곤 했습니다. 이 지게, 이 목숨, 과연 얼마나 값이 나갈까? 어느 날 장터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아, 달빛마을 옥분댁 말인가? 그 집은 망했어. 복도 없이 늙은 어미 하나 남았지? 그 말은 바람결을 실려왔는지 동네 계집아이의 처없는 농담에서 비롯되었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옥분댁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수의를 꺼내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들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준우는 매일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힘겹게 돌계단에 오르내리며 참나무 가지를 베어왔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는 짐 무게에 찢어진 적도 있었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이미 눈에 반쯤 덮였지만 준호는 반지게라도 나무를 지고 나섰습니다. 옥분댁이 문간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가지 마라. 길이 온통 얼음판인데 다리도 저는 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머니. 팔지 못하면 내일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옥분댁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아팠지만 마음속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눈길 위를 절뚝이며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으로 속살렸습니다.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면 누가 받겠느냐. 그날 밤 준호는 추위에 시퍼렇게 질린 발을 노그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몇 푼의 동전과 주름진 마른 멸치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분댁은 황급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다 갈라졌구나. 이 손으로도 물건을 팔 수 없으니 이 세상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이만해도 다행이지요. 옥분댁은 말없이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한숨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장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장터까지 장돌뱅이들이 줄지어 내려왔습니다. 엿장수, 목물장수, 옷감 파는 아낙네들이 뒤섞여 붐볐습니다. 그 중에 보기 드문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사내, 이름은 최영절이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절은 100권이 넘는 빈문서를 가진 장골뱅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포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빈문서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가 장부정미라는 명목으로 빚을 거두러 다닌다는 소문이 보였고 그가 들르는 집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그의 발길은 달빛마을 끝자라 곱분되게 초가지를 닿았습니다. 허물어진 흙벽, 익히 긴 초가지봉, 그리고 치우지 않은 낙엽이 가득한 마당이었습니다. 영철은 툇마루에 앉아 낡은 빈문서를 펼쳤습니다. 무렇게 바른 그 책에는 여러 해 동안 쌓인 빚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본댁은 그의 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손끝은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가게 주인 어르신께서 이 추운 날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영철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잔 하나를 넘기더니 옥본댁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고구마빛, 양식 한 자루, 마른 멸치 한 줌, 반, 생강과 소금. 대게 빚이 이만큼이요. 옥본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 빈 문서 들고 다니는 게 지겹소. 오늘 끝장을 보러 왔소. 오늘 대게 빚의 마무리 짓고 싶소. 옥본댁은 입술을 꽉 가물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쌀을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영철이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그날 그가 처음 웃는 것이었습니다. 살은 필요 없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소. 옥본댁은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어. 이름은 소라라고 하오. 세상 물정을 잘 모르오. 말도 어눌하고 눈빛도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오. 하지만 아이는 아주 착하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늘 웃소. 보나, 그런 나이를 시집 보내기가 쉽지 않소. 사람들이 바보라고도 부르오. 그는 빈 문서를 접어 툇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종이 소리가 마치 옥본댁의 가슴을 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대개 아들에게 주겠소. 만약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빈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이오. 옥본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래서 내가 댁내 집에 주는 것이오. 만약 보통 아이였다면 내가 댁 같은 집에 주겠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짐이 될 것이오. 하지만 내 딸은 짐이라도 좋으니 알아두시오. 옥본댁은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 일은 참으로 터무니없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거래였고 그것은 자식에 대한 예의도 사람으로서의 도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은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영철이 이 빈문서를 관아에 가져간다면 그녀는 노비로 끌려갈 수도 있었고 준호는 남아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소라를 데려오겠소. 객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소. 그저 아이를 받으면 우리는 빚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오. 그는 빈문서를 품에 넣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옥본댁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최영철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하오. 비록 어리석지만 그래도 사람이오. 그가 떠난 후에도 옥본댁은 캔마루에 꼼짝 않고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먹물처럼 검은 어둠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산능성이를 막 넘어설 무렵 달빛 마을에서 때 떨어진 길에서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녀 하나가 그늘진 비탈길을 맨발로 걸어오는데 해진 저고리에 빛바랜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띠는 고무줄 대신 헝겊 조각으로 둘러맸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땀과 먼지로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손에 들국화 몇 송이를 꼭 쥐고 있었는데 꽃은 꺾은 지 오래된 듯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옥본댁 마당 끝에 나타났을 때 옥본댁은 툇마루에 앉아 삶은 고구마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모인 직신 속에는 작은 쥐 한 마리가 꼰대에 거리듯 뭉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쫓아낼 지력조차 없이 멍하니 부채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들국화를 든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왔어요. 아버지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옥본댁은 온몸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전지 못한 단어와 모호한 끝맺음의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가리키는 듯했고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지만 허리가 펴지지 않아 몸을 구부린 채 첨터를 내려와 소녀 앞에 섰습니다.
내가 소라냐? 네, 제가 소라예요. 이건 들국화예요. 오는 길에 너무 예뻐서 엄마 드리려고요. 소라는 물로 찢은 들국화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꽃은 시드러스지언정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듯 소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옥분댁의 가슴을 메이게 했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집에 왔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더욱 숨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 추웠을 텐데 어서 들어오너라. 옥분댁은 무겁게 돌아섰고 소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은 나이든 먼지로 가득했고 집 안 공기는 된장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따뜻해요. 우리 집보다 훨씬 따뜻한 냄새가 나요. 옥분댁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보통 마음의 느낌인데 아이는 이 곰팡내 나는 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무찜을 내려놓고 돌아온 이준우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텐마루로 나왔다가 낯선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초라에게 멈췄습니다. 초라도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비랑 같이 나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처마에서 제비 한 마리가 날아 나왔는데 그 뒤에 옷보다 나왔어요. 그럼 제비랑 같이 나온 거죠.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이런 날은 복이 있는 날이래요. 참으로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준호의 입꼬리를 살짝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옥분댁은 들국화 다발을 든 소라를 보았습니다. 준우는 말이 없는 아이란다. 서운해하지 마라. 괜찮아요. 참사처럼 조용한 분 같아요. 저는 좋아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텐마루에 앉아 들국화 다발을 단정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방에 들어갔지만 소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비와 함께 나왔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묘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저녁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 위에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조금, 그리고 마른 나물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초라는 밥상 앞에서 연신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된장 냄새가 고소해요. 꼭 엄마 품 같아요. 옥분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에서 엄마 품을 느꼈다는 소라의 말에 뭐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우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댁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라의 얼굴, 글고커를 내밀던 손, 그리고 엄마 품 같다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소라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턱밑까지 끌어당기고 문을 감은 채 고르게 숨을 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빛 마을의 바람은 유난히 거셌습니다. 어젯밤 마당에 널려있던 나뭇가지들이 날아올라 울타리에 걸렸고 된장복 뚜껑 몇 개는 바람에 들썩이며 피맹 소리를 냈습니다. 옥분댁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준우는 두어 아붕이 옆에서 땔감을 패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솔라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호미를 들고 눈앞에 돌멩이 하나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어머니, 돌멩이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분댁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고 준우는 말없이 계속해서 장작만 팼습니다. 잠시 후 소라가 흙 묻은 손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쌀독 뚜껑을 열더니 손가락으로 안을 휘저었습니다. 옥분댁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예, 거기서 뭘 하는 게냐? 쌀독은 더럽히면 안 된다. 죄송해요. 그런데 쌀에 손을 넣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뽐에서 봤어요. 아이고,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더니 정말이로구나.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라는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쌀 대신 고구마로 해볼까요? 허참, 너는 정말. 그날 점심, 초라는 혼자 고구마를 쪘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쪽에 놓인 절구를 가져와 찐 고구마를 찧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험 위에 놓여있던 밤 한 그릇을 실수로 바닥에 쏟았습니다. 밤 한 줌이 고구마 반죽에 떨어졌습니다. 초라는 당황해서 멈칫하더니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같이 섞어도 괜찮겠지? 그녀는 손으로 밤을 주워 고구마 반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떡 모양으로 기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떡을 찌는 동안 그녀는 해말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고구마떡이 완성되자 작은 접시에 담아 텐마루로 가져왔습니다. 마침 이웃집 하나 두이 옥분들을 찾아와 텐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핫안하기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새댁이 들어왔다고 해서 얼굴이나 볼까 하고 왔지. 어디 있나? 숨었나? 그러게 말이야. 이런 집에 며느리가 들어올 줄이야. 세상일 참 별일이야. 옥분댁은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저 말 못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때 초라가 조심스럽게 텐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양손에는 떡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배워봤어요. 이건 제가 만든 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웃집 반합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궁금함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떡을 하나씩 집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달래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쫀득하고 맛있어? 그러게 고구마만 넣은 것 같지 않은데. 뭘 넣었니? 밤이요.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맛있죠? 정말 우연히 만든 떡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장터에 내다 팔아도 되겠는데. 이름도 붙을 수 있겠어. 밤고구마떡. 옥분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쌀독에 손을 넣었다고 야단맞던 아이가 이제는 이웃들에게 장터에 내다 팔아도 될 떡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떡 접시를 다 비우는 주안하게 손을 보다가 그들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소라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고는 밤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는 마당 끝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초라가 옆으로 다가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은 상다리로 쓸 수 있겠어요. 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듯해서요. 바리처럼요? 그런데 못 쓰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느릿느릿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라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날씨는 좋아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초라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마당에 놓인 빗물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뚜껑이 다 다르네. 이건 웃는 것 같고 이건 화난 것 같아. 옥번대기 뒤에서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항아리가 무슨 표정이 있겠느냐. 그저 물건일 뿐이다. 아니에요. 저는 보이는데요. 이 항아리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요. 소녀는 조용히 웃으며 항아리 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옥분댁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는 집안일에 익숙해졌고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밖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댁은 초라에게 바구니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이건 오이씨란다. 마당 옆 텃밭에 심거라. 이렇게 날이 따뜻할 때 심어야 한다. 네, 우이가 크려면 많이 심어야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초라는 바구니를 들고 나가 마당 옆 텃밭을 지나 마을 안쪽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 밭은 이웃 펌신의 밭이었습니다. 땅이 넓고 부드러워 발이 푹푹 빠질 정도였습니다. 초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오이씨를 밭고랑마다 하나씩 물러 심었습니다. 그녀는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고랑을 따라 걷다가 중간에 개미집을 보고는 미안해하며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해님, 고맙습니다. 하고 외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펑신의 며느리가 밭에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녀는 소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우리 집 밭이야. 오이씨 심고 있어요. 여기가 해가 제일 잘 들어서 여기에 심었어요. 뭐라는 거야? 내가 왜 남의 집밭에 함부로 씨를 뿌려? 이 바보 같은 것이. 소라는 살짝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야 하잖아요?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심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집밭에 심어야지. 왜 우리 집밭에 심어? 그 고함 소리는 금세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 김씨의 할머니가 와서 차장을 묻자 헌신의 며느리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오픈된 며느리가 우리 밭에 오이씨를 다 뿌려놨어요. 허락도 없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더니 이건 무례한 짓이에요. 세상에, 정말이냐? 옥분댁도 참. 옥분대든 초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돌아오자 그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밭에 씨를 뿌린 게냐? 너는 정말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냐? 초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없었지만 손에 든 씨앗 바구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밭이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느릿느릿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댁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속이 상했고 준호는 그저 툇마루에 말없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달빛 마을에는 이상하게 천둥 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마을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비가 연이어 쏟아졌고 흙길은 진흙탕이 되어 발을 딛기 어려웠습니다. 옥번댁의 텃밭은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과 주변 밭두렁에서 흘러든 물로 거의 연못처럼 잠겼습니다. 그녀는 마당 끝에서 물바가지로 흙탕물을 퍼내다가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비는 언제나 그치려나. 초라는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비로 물을 쓸어냈습니다. 황신의 바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여겨진 후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말이 없어졌고 옥분댁 앞에서는 말을 더듬거리곤 했습니다. 준호도 그 일을 말없이 넘겼지만 초라와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날 미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거운 짐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었고 마당에는 다시 마른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옥번대기 된장도 앞에서 비를 들고 치우고 있는데 이웃집 반학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소매를 벗어 올리고 수월 헐떡였습니다. 옥분댁 들었소? 황씨네 밭 말이야. 오이가 천지백가리로 열렸어. 오이가 천지백가리야. 세상에 그 밭 난리가 났어. 고랑마다 오이 넝쿨이 가득해. 소라, 그 바보, 아니, 댄네 며느리가 뿌린 그 씨앗들이 다 싹이 텄다고. 옥분댁은 비를 놓치고 어안이 벙벙하여 이후 단하게 말을 들었습니다. 황씨네 며느리 처음엔 길길이 뛰더니 지금은 입도 뻥긋 못한다오. 사람들이 오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보려고 몰려드는데 입을 다물지 못하더이다. 심지어 댄네 며느리가 복덩이 씨앗을 뿌렸다는 말까지 나온다오. 그날 오후 옥분댁은 조용히 황신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들여다보니 과연 고렁마다 넝쿨이 가득했고 갓 넝쿨 끝에는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 사이사이에는 이미 손바닥만 한 푸른 열매가 맺혔고 어떤 것은 주먹만큼 둥글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밭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봤어. 내 평생 저런 넝쿨은 처음 보. 장마 뒤에 땅이 물에 잠겼는데 오이가 저리 빨리 자라다니? 소라라는 아이가 뿌렸다던데. 정말 복덩이인가 봐. 옥분댁은 밭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이제는 묘한 자부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초라는 된장금 옆에 앉아 물을 불린 밤을 까고 있었습니다. 초라는 조용히 일하다가 옥분댁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순수했고 표정은 늘 그렇듯 맑았습니다. 소라야,
황신의 밭에 다녀왔다. 죄송해요. 그래도 싹이 터서 다행이에요. 옥본댁은 말없이 소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녀는 부드럽게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맞더구나. 아마 그것이 복인가 보다. 초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따뜻하고 순수한지 옥본댁은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복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초야가 만든 밤고구마떡이 마을 장터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올 때마다 옥본댁은 초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라야, 오늘도 떡 만들어서 팔자. 내 손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찾는단다. 네, 어머님. 그 맑은 대답이 오이어 포시던 날 마을 어귀의 살보나무도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여름이 깊어가는 무렵이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은 그늘을 뚫고 들어와 마루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준우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붓기를 메고 산을 올랐지만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옥본댁은 그런 아들을 보고 조용히 약 봉지를 꺼내 달인 생강채를 건넸습니다. 초아는 옆에 서서 말없이 찬물을 대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없는 행동은 이제 꽤 익숙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서 먹어라. 어제보다 무릎이 더 안 좋아 보이는구나. 초라는 말없이 준우의 옷자락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나무는 못해도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준우는 초라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과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어색함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서로가 그의 눈 안에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그의 입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오. 길은 여전히 험했고 초라는 자주 발을 헛디뎠습니다. 볼뿌리에 걸려 무릎이 까지기도 했고 때로는 잡초에 발이 엉켜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젖눈질로 소라를 보다가 조용히 걸음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느리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찬 중턱, 나무가 드문 곳에서 두 사람은 잠시 수을 골랐습니다. 준우는 나무가 잘 자랄 만한 곳을 보려고 몇 번 땅을 짚어보다가 문득 소라가 손에 든 긴 나뭇가지로 땅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코 나고요. 무슨 소리요? 아따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준우는 반신반의하며 초라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끼로 가볍게 두드리자 분명 속이 빈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들은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단단했지만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조금씩 파내자 곧 단단한 물체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백제 톡이었습니다. 겉은 흙으로 덮여 있었고 항아리 입구는 질긴 천 조각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정말 항아리예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올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팔찌 몇 개, 금반지 두세 개, 그리고 손바닥만 한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석처럼 반짝이는 작은 옥 조각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었을까요? 우리 부자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준우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낮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소. 그날 저녁 항아리는 툇마루에 조심스럽게 놓였고 옥본대든 안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며 그녀는 여러 해 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끊어진 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라야, 이건 내가 찾은 것이다. 아니, 내가 아니었으면 절대 찾지 못했을 게다. 그냥 나뭇가지가 알려준 거예요. 소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배스럽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에 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준우는 소라에게 작은 페무람을 건넸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당신 것이오. 주고 싶었소. 저요? 왜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온 후 처음으로 웃어보았소. 그 말에 소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함을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서번님 더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마당 끝에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비나무 울타리가 채짝 흔들리며 낙엽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가 그 아래 피어나 달빛마을 하늘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백제 토기 사건 이후 달빛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옥분대 집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불쌍하거나 기구한 운명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수긍거렸습니다. 그 집 정말 뭔가 있나 봐.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오이가 풍년이더니 이젠 오래된 항아리까지 파냈잖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바보 같지만 저런 바보라면 괜찮지. 초라도 마을 장터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밤고구마떡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고 장날이면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떡 한 조각을 받고 말했습니다. 소라야, 내 손에서는 꿀이라도 나오는 게냐? 초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구마다 달아서 그래요. 저는 그냥 쪘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맛을 바꾸었고 그녀의 맑은 눈빛이 떡의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마당의 노을이 질무여 옥분댁은 소로를 불러 마주 앉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빛의색 놀이개였습니다. 소라야, 이건 내 할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놀이개란다. 어릴 적 할머니는 홀레날 이걸 차라고 하셨지만 나는 한 번도 차지 못했단다. 정말 예뻐요. 옥돈댁은 놀이개를 소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에게 주고 싶구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주 두려웠단다. 내가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바보라고 불린다고 들어서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복이 또 깨질까봐 두려웠지. 그 말을 듣고 소라는 여전히 옥돈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 내가 온 후 우리 집이 처음으로 따뜻해졌단다. 오래된 항아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웃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복이란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웃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그 꽃들을 뽑지 못했을 거예요. 옥돈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마당의 고요함을 함께 즐겼고 바람 소리, 벌레 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준우는 소라를 데리고 장터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마을 어기 살구나무 아래서 소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소. 제가 와서 서번님 다리라 더 아프실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 다리로 다시 장작을 팰 수 있게 되었소.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게 되었소.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복은 제게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찰구나무 아래서 소라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그 순간을 감싸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은 빠르고 재주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자들이 세상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도 소라처럼 느리고 엉뚱하게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이 느리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하며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린 사람이 온 후 복이 찾아왔고 밥상이 따뜻해졌으며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복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입구나 똑똑한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맨발로 들고 칼을 들고 찾아와 그 집에 따뜻한 햇살을 뿌려주는 한 사람이면 족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렁콜이 어리석게 얽히고 길을 잘못 들고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그 복을 문 밖으로 내쫓지는 마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 곁에도 말이 느리지만 따뜻하고 실수가 잦지만 마음이 고든 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넝쿨 속에 숨겨진 진짜 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어수룩한 며느리 초라가 온 집안의 복을 가져다준 복덩이였네요. 오늘의 좋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복은 생각지를 못한 곳에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